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벌써부터 휴가 가신 겁니까? 네. 절반밖에 안 나오셨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거래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거래계약서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 근데 소공은 작성할 의무는 없죠. 네, 의무가 없다. 근데 작성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면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권장할 수 있다. 실제 이제 표준 서식을 권장해 놨느냐, 만들어 놨느냐, 이게 법정 서식이죠. 실제는 없다.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작성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두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9가지.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 기재하면 걸린다. 이중계약서 같은 경우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필요기사항 여기 요거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암기하실 때는 권인표 조교가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요게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요게 인적사항.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조교, 이게 빠졌네요. 조교가 이렇게. 조건기한 했을 때 조건기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준 날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계약일. 요 교부일과 계약일이 같은 날이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그 다음에 거래금액. 합의된 거래금액.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금, 거래금액.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일자. 이렇게. 기타 특약사항. 이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암기를 꼭 해두시고. 매년 나오죠?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안 되는데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개공일 때는 임등치. 소공이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위반했을 때고요. 징역벌금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작성이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이 따라붙죠?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공이. 그죠? 그런데 소공이 계약서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소공이 써주었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소공이 써주었을 때는. 같이. 예. 소공만 해도 안 되고, 개공만 해도 안 되고, 여기서 써줬을 때는 같이. 예?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고. 쌍방한테 주겠죠? 근데 요때 같이 껴서 주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확인설명서, 또 하나가 보증관계증서 사본.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몇 년이라고 해요? 5년. 5년인데 그때는 뭐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다 돼. 다만 이제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시키는 경우는 따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주로 시험은 5년을 많이 물어보지만 새로 생긴 조문. 1번에서는 필요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5번입니다. 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대금의 지급일자니까 요 금 지급일자 이거고, 2번 지문은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기타 특약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건기한. 4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니까. 자, 2번의 정답은 3번인데 옳은 것은 했고요. 1번이 틀린 것은 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서식을 꼭 써야 된다. 일단 권장사항이고요. 실제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꼭 써야 된다. 틀렸죠. 2번은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없습니다. 징역 벌금 없고, 개공일 때는
임등치,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항 1번 틀린 거고요. 3번은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분사무소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거지만 분사무소입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책임자가. 그죠? 그래서 4번 틀리고 법인일 때는 대표자, 분사무소일 때는 책임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두면 안 되는 게 여기 인적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인적사항은 반드시 뭐예요? 기재해야 되죠. 3번을 많이 틀리셨고 3번의 기억번은 보존기간이 3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5년.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당해 중경이란 소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소공이 계약서를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되고 소공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 보면 거래계약서에는 필요기사항이 말이에요. 중개보수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여기에 조세 이런 거 있습니까? 조세? 이것도 없어요. 이 필요기사항에. 그 다음에 뭐 예정금액도 없어요. 예정금액이 아니고 합의된 거래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사항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확인설명서에 적도록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지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디귿번도 X. 리을번은 왜 틀렸게요?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국장이요.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5번. 4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은 개업공인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때 반드시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야 된다. 4번에 1번 맞죠? 만약에 등록된 도장을 사용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업무정지. 소공이 등록된 인장을 안 찍었을 때는 자격정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1번 맞고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소공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짓 기재해줬다. 소공이니까 어떤 제재를 받죠? 과태료가 아니고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래계약서에다가 개업공인회사는 서명 및 날인이죠. 밋입니다. 및. 4번 개업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토록 되어 있으니까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데 서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4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날인 안 했다. 그러니까 도장 얘기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도장 얘기 나오면요. 5번은 요 필요익기상 요것이요. 중개사 법령,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그래서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5번에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중 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누가요? 소공이. 썼다가는 자격정지. 2번은 개공 얘기입니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겠죠. 개공이 거짓 기재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임등치. 징역 벌금 없다고 그랬죠. 1번, 2번 맞고 3번이 틀린 것은 계약서 작성해서 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게 두 가지죠. 확인설명서하고 보수 영수증이 아니고 보증관계증서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영수증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서면은 종이로 된 것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 전자문서라고 하죠. 그걸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을 갖다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자, 거래계약을 전자문서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됩니까? 장점. 일단 첫 번째는 장점이 뭐냐면 따로 별도로 보존하지 않아도 되죠. 자동 보관 이렇게 되고요. 공인전자문서 센터. 두 번째는 실거래가 신고 있죠. 거래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저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또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따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요 세 개가 뭐라고요?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장점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이렇게 안 냈습니다만은 이게 거래계약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자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는 그렇게 출제 안 했지만 나중에 저 뒤에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 분명히 문제를 낼 겁니다. 그때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실거래가 신고는 뭐예요?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장점. 자,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죠. 권자. 네, 그래서 필요있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의 1번은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 법정서식이란 말을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조문에서는 표준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표준서식이나 법정서식이나 같은 말인데 이 법정서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행규칙 별지서식이라고 표현되어도 요것도 법정서식을 의미합니다. 그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하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이렇게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이렇게. 이것도 다 똑같이 다 법정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거래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실제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실제는 이런 법정서식이 뭐에 대해서는 없다고요? 거래계약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2번 지문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요거 소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및 날인이에요. 또는이 아니고 개공도 서명 및 날인, 소공도 서명 및 날인. 2번 틀린 거죠. 3번은 보조는 보조했다고 해도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절대 없어요. 보조원이니까 없습니다. 의무가.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모든 자가 틀렸죠. 모든 임원이 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임원 중에 증을 갖고 있지 않는 임원은 보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못 봐요. 계약서 못 써주고. 근데 임원인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수 있다. 나뉘니까 모든이란 말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요. 5번 지문은 필요기상에는 거래대금 있죠. 거래대금 있고 거래금액 대금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계약금도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계약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 여기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큰놈이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옷을 안 입고 가려는 거예요. 학원 가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잘 몰랐어. 근데 그 옷이 일본 옷이래요. 그러니까 걔가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 사이에 이제 일본 옷 입고 오면 또 놀리고 그런 게 있나 보죠? 모르겠어, 아이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그게 너 지금 산 거 아니잖아. 옛날에 산 거잖아. 그냥 입고 가. 예. 자, 이럴 때 일본 여행 가면 굉장히 싸게 가겠죠? 그래서 공항에서 일본 여행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눈치 보이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못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자, 손해배상 책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예? 자, 갑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 손배 책임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이건 법조문에서 사장님인 개공의 책임에 대해서 30조 조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책임지는 것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A의 원인된 행위가 있고요. 행위.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이때는 B라는 거래 당사자인 손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는 행위 저지른 A한테 뭐요? 물어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근데 개업공룡회사가 물어주게 되어 있는 원인 되는 행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중개행위. 또 하나가 뭐냐면 사무소 제공행위.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겁니다. 이때는 개업공룡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있는 거고요. 밑에 것은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긴 거죠. 그랬더니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이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행위 책임이 있고 사무소 제공 책임이 있다. 여기는 과실 책임, 여기는 무과실 책임. 그런데 여기 중개행위는 핵심적으로 사기치거나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횡령하는 그런 행위도 다 중개행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써먹는 게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주관적인 속마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죠. 주관적 의사 가지고 판단하면 이건 중개행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책임을 30조에 따라서 물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토권 매매는 불법적인 거래가 됩니다. 그걸 소개시켰는데 이때는 사장님도 잘못했지만 여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이 중개행위는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불법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 요것이 예외. 그 다음에 이때는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제3자가 요 당사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제3자에 대해서 요 피해 입은 B가 30조 조문에 따라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30조 조문은 누구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개공. 개공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요 규정을 못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입은 손해만 개공이 책임지는 거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책임져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누구의 의무인가? 역시 개공의 의무다. 자, 이때요 보증 설정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냐면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이다. 이렇게. 지역 농협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다만 이제 분사무소만 좀 다릅니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까지 하셔야 되겠다. 좀 달라요, 분사무소가.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까지. 근데 공탁 특징 알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넣어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탁금은 개공이 사망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몇 년 동안은 못 찾아오게 딱 막아놓고 있죠? 그 회수 제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요거 물어보고요. 자, 세 번째, 보증 설정할 금액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인 개업공인회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이렇게 되겠죠. 부칙 개공도 해야 됩니다. 1억 이상.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는 2억 이상 하셔야 되는데 분사무소가 차려지게 되면 분사무소 한 개당 뭐요? 1억 이상 추가하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5개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 5개요. 그러면 최소 얼마입니까? 7억이다. 요것을 3번 정도 물어봤죠?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까? 특수법인 여지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증 설정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지역농협은 금액을 가끔씩 물어봐요.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을 얼마 이상요? 1,000만 원 이상. 그거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증을 바꾸는 겁니다. 변경. 자, 보증은 도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보증이 살아있는, 즉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딴 보증을 설정해서 바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꿀 때 먼저 설정했던 보증 방법을 절대 해지하면 안 되죠. 이때는 먼저 해지를 하고 나서 즉시 가입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즉시 빨리 가입을 한다고 해도 공백기가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설정했던 보증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동시에 딴 보증을 설정해야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도 신고사항입니다. 설정이 신고사항이듯이. 5번은 재설정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갱신하는 경우가 있고, 자,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 두 가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재설정합니까? 기간 만료 1까지 재설정. 요거요. 요게 훨씬 중요하죠. 손해배상금 지급했다는 재설정은 언제까지 하죠? 요건 지급한 때부터 15일 내에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타내는지 보도록 합니다.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사고를 치는 데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사실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게끔 돼 있죠. 정확히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보증기관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다고. 일하다가 이제 사고를 낸 겁니다. 개공이 A가. 그래서 B라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 사고 친 것이 먼저 이제 발생이 되면 물어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청구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 도중에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조정해서 조정을 끝나거나 조정으로 아니면 끝까지 가면 이제 판결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청구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재판 중간에 조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끝내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면 판사가 판결 내려주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딱 일단 이 사람 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기관에 가서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보증기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지급. 그런데 이 보증기관은 이 합의서 또는 판결문 4번에 나온 돈을 100% 준다는 보장이 없죠. 판결문 4번을 들고 갔는데 1억 5천짜리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1억을 설정한 그런 보증기관에 그럼 얼마까지만 줍니까? 1억까지만 주죠. 그걸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까지만 준다고 해서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요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다. 재산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해도 받아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급되는 순간에 이 관계가 없어지고요. 보증기관은 되돌아서서 대신 물어준 꼴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하죠? 구상권을 행사한다. 출시됐던 겁니다. 다만 보증기관 중에서 구상권 행사 못하는 보증기관이 있죠. 누구요? 공탁기관은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만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여기는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예외.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계속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재설정. 이 재설정이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15일 내에 재설정. 15일 이내 재설정이다. 자,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7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다시 보증 설정한다. 옳지 않아요?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요거 지금 얘기하는데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아니죠? 기간 만료 1까지 재설정이죠. 15일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2번 지문은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고 그때는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해야 되죠, 보증 설정? 네, X.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입 또는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랬죠? 아닙니다. 틀렸죠? 언제 보증 설정합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늘상 물어봅니다. 4번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공은 언제까지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까? 30일 이내가 아니고 요거잖아요. 15일 내 재설정.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 업무를 개시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좀 아실 게 뭐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실 게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하고 영업 개시할 건데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받는 제도가
요 개공의 의무니까 보인 설정이 임등치. 지금 지문에 나온 것처럼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게 보증 내용을 손님한테 설명해주는 의무입니다. 보증 내용을 설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다. 이건 확인 설명이 아니고 자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의뢰인한테. 이걸 언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합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합니까? 완성된 때입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여기요. 완성되기 전 그러면 틀립니다. 완성된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맞게 나오고 틀리게 나오고. 응? 확인 설명을 언제 하는 거죠? 확인 설명. 완성된 때 아니면 완성되기 전.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 의무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완성되기 전. 전이고. 보증 내용 설명을 언제 하는 거라고요? 완성된 때. 완성된 때입니다. 완성된 때. 이건 완성되기 전. 잘 구별하셔야 돼요. 5번 질문은 여기서 맞죠? 8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의 정답 4번. 8번의 1번은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로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을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판단해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2번은요. 개업공인회사의 배상 책임은 개공입니다.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렇습니까?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틀렸죠? 이건 전 손해입니다. 개공이니까 그래요. 3번은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셋째 줄에 횡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횡령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사기, 편취 이런 거 나와도 손해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무조건 길게만 써져 있을 뿐입니다. 판례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이렇게. 이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필요합니까요? 필요 없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지금 요거. 요때는 고의과실 없이. 맞춰보세요. 자, 질문. 자,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개업공인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번 하기 힘든데. 다시 가다듬고. 자,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이거 아니고 지금 중개행위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이 없어도. 이게 고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작년 기출문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예요. 얘는 위에 중개행위 나오면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중개행위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용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 행위 두 가지. 자, 다시 문제 냅니다. 자,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중개사무소를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그 X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상 문제예요, 지금. 두 개가 다른데
위쪽은 이미 써먹었다고. 위에도 다시 나올 수 있지만 밑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왜 틀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4번은 여기서 맞는 건데, 혹시라도 4번 집은 그대로 쓰면서 끝에 가서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있을 때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X야. 그때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대토권 이거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경에는 대토권 매매 할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9번 갑니다. 9번은 협회 회원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하는 것도 되니까 X. 2번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임등치. 과태료 정도가 아니에요. 임등치.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은 어떤 게 틀린지 아시겠죠? 공탁금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은 공탁금을 미리 찾아올 수 없어요. 3년까지는 회수를 제한받는다. 이 4번을 이걸 통해서 알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보증기관에 직접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사실을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보증의 설정 또는 변경 또는 재보증 설정 신고를 우리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등록관청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줬어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대신 신고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과실이 있고 경미한 과실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개공이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 이 잘못이 고의 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그 고의 과실 요것이 같은 말인데 이 과실은 중과실도 들어가고 경과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과실 그러면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서 경과실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 틀렸죠? 그 다음에 10번에서요. 정답이 4번입니다. 이때 요 보증 내용을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설명할 보증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협회에 공제 가입했다. 근데 협회가 봉천동에 있는 협회다. 그리고 1억짜리 가입했다. 그리고 1년짜리 가입했다. 요 네 가지를 설명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보증 내용을 설명한다는 게 요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이 어디냐. 보증기관의 소재지가 어디냐. 주소가. 그 다음에 설정금액, 보증 금액이 얼마짜리냐. 보증기간이 몇 년짜리냐. 요 네 가지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설명사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번 갑니다. 10번도 많이 틀리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11번에 가면 기억번호 왜 틀렸습니까? 기억번호 왜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이 아니고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사본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언제 주는 거야?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이 아니고 완성된 때라고 하셔야지. 기억번 틀린 이유. 자, 니은번 협회의 공제약관에 개업공인회사에 고의로 인한 중개사고의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은 공제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공제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지문인데 판례고요. 고의로 인한 경우까지 보증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제제도하고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을 아셔야 될 게 고의로 사고 내도 보증기관은 꼼짝없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더라. 그런 판례입니다. 디귿번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추가로 하는데 언제 설정합니까? 설치 신고 전. 디귿번을 어렵게 낸다면 업무 개시 전으로 고치면 맞다고 생각할 수험생이 되게 많아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뭐예요? 설치 신고 전. 여기서는 맞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협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간에 맞는 게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입니다. 정답 4번. 자, 12번요. 개공이 갑이고 보조원이 을이고요. 피해자는 병입니다. 1번은 개공갑은 언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요? 개공은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늘상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2번 보존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답니다. 3번 개공갑은 보존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거 아닌데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 4번 갑은 피해자 병, 의뢰인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을은 직접 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보존과 개공은 연대 책임이에요. 5번 갑이 책임이 인정돼가지고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됐는데 이행한 사람은 즉 손해배상을 준 사람은 협회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자. 그러면 협회는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손해배상금을 주고서 가만히 있지 않죠. 되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구상권 행사한다 이 말이지. 5번 맞죠? 자, 정답이 5번이었고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4번의 1번은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13번의 정답은 4번인데 1번은 틀린 게 2개의 분사무소 그러면 최소 얼마 설정? 4억입니다. 3억이 아니고 2번은 법인이 아닌 개공이다 그랬으니까 1억 이상,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자, 세 번째. 원래 보증기관은 되돌아서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다만 유일하게 공탁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돈을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탁기관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그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공탁기관이라고 콕 집어서 나오면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출문제 지문이고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개공의 배상 책임은 30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개공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30조에서 써놓고 있다. 30조에서 써놓고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고용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용인의 한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럼 개공이 책임지겠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공의 책임에 대해서만 써놓고 있다. 30조 조문은 그런 뜻이에요.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4번이 판례이기도 합니다. 5번은 즉시 하면 늦습니다. 지금 변경하는 거죠. 근데 효력이 만료되고 나서 즉시, 아무리 즉시해도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또 보도록 합니다.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는 거래 현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할 때 원래대로 하면 매수인이 이렇게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이렇게 잔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서류 받으면 그때 등기까지 내고 그러면 B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막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막 물건에 하자가 있고 막 그래서 여기가 계약금을 줬다가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중도금을 치렀다가 이 중도금 떼일까봐 불안해했을 때 중간에 소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불안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요 양 당사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직접 주지 말고 그러면 중립적 기관에다 이렇게 묻어놓읍시다. 응?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요 중립적 기관에다 딱 넣어놨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서류가 넘어오고 그러면 그때 이걸 비로소 가져가게 하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여기서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묻어놓읍시다. 응? 이 제도가 뭐예요? 예치제도죠. 그 예치제도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예치명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예치기관에다 돈을 계약금, 중도금, 당금을 넣어놓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이런 게 예치제도. 여기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공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이죠. 그 6명이 우리가 암기할 때 은공신, 그 다음에 고채전 6명 암기했어요.
그래서 예치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개공과 그 다음에 은행, 협회,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이행, 대행, 전문회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예치명의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7명만 딱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치기관은 예치 업무를 보는 데는 싹 될 수 있어. 금고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등등 예치 업무를 보는 데는 싹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기 있는 예치명의자. 그리고 이 제도는 이 사람이 불안해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한테 이러면 어떻게 했냐라고 권고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둘 다 오케이 해줘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 안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격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자, 세 번째는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예치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생기는 의무가 뭐냐면 일단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그 돈은 함부로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꺼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꺼냈을 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돼 있죠. 보증 설정 이렇게 얼마만큼을 보증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돈만큼이죠. 예치 금액만큼 설정하시오. 요게 예치명의자인 개공의 의무. 이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요거 안 지키면 업무정지.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까지도 알아두시고. 근데 제도의 성격상 이러다 보면 예치 제도가 당사자가 다 둘 다 오케이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용 안 됩니다. 이거 쓸데없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예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가 이 돈을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제도는 사전 수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요 돈을, 예치명의자 관리하는 요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빼가놓고 이제 이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빼가놓고는 이행을 안 해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돈 떼이는 건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이 사람은 이거 빼갈 때 혹시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대신, 요 A 대신 물어줄 사람을 세워놓고 빼가야 되겠다. 즉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야 되겠다. 그죠?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보증서를 돈을 관리하는 예치명의자 손에 갖다 주고 이 보증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빼간다. 그죠? 이때는 보증서 발행기관은 공짜로 해줄지는 않아요. 나중에 대신 물어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험인데 수수료를 받겠죠. 이렇게. 그 보증서 발행기관은 누구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죠?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준다. 이렇게. 그래야만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어요. 자,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14번의 1번은 옳은 것을 고라고 그랬는데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의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계약 체결될 때까지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는가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묻어놓읍시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이런 거죠. 틀렸습니다. 1번. 2번 공제사업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공제사업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공제사업자 예치명의자도 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동시에 공제사업자는 예치기관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은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누구한테 갖다 주죠? 보증서?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미리 수령할 수 있죠. 예치기관이 아니고 뭐요?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거래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는, 이 보증서 있죠?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입니까? 금융기관까지는 맞죠? 근데 신탁업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보증보험회사. 금보 기억하시고. 5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이 예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할 수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답니까?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답니까? 해야 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15번의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8번까지 보고 쉬도록 할 겁니다. 15번에 보면 1번이 사후적인 안전장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전적인 안전장치입니다. 1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놨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인출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게 틀렸어요. 당사자 동의, 이거잖아요. 이거.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의무죠. 임의로 인출해버리면 업무정지예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뭔가요? 요 세 가지입니다. 분리시켜야 되고 임의로 꺼냈으면 안 되고 요거 규정이에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 요게 안전을 위한 규정이에요. 그 예치금에 대한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 두 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3번. 4번 질문은 매수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수인이 원할지라도 매도인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치해야 되는 건 없고. 5번은 맞습니다. 여기 묻어놓는 것은 계약금도 묻어놓고 중도금 또는 뭐까지 묻어놓을 수 있어요? 잔금 필요하다면요. 16번에서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16번의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개공하고 제3자 다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될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셔야지 제3자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제3자라고 쓰면 X죠.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예치 명의자에 소공은 들어갑니까? 소공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어요. 3번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어때요? 은행은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잖아요. X입니다. 4번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은 공탁기관인 법원은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 5번에 나와 있는 그 전문회사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끝에 있는 거. 이행, 대행, 전문회사.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17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여기 매도인 얘기입니다. 매도인이 미리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보증서 갖다 맡기면. 보증서를 갖다 주고 미리 찾아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1번 틀렸죠? 자,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에서 예치 명의자가 누군가요? 2번에서? 2번 지문에서 예치 명의자 누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2번 지문에서 맞는 지문이에요.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고. 개공이죠. 명의란 말이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예치 명의자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예치 명의자고.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어디에요? 2번에서? 금융기관이죠. 어디에 이거 나오죠. 이 말 나오면 예치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은요. 권고 안 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럼 법위반입니까? 법위반?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라는 건 틀린 거. 4번 기존 통장에 계약금을 갖다 예치할 수 있다.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존 통장에 넣으면 안 돼요. 분리시켜야 되죠? 그래서 X. 5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돼요? 1억 원 이상이 아니고 예치 금액만큼. 틀렸죠? 1억 원 이상이 틀렸죠? 자, 마지막 18번. OX 하십시오 그랬는데 기억번은요. 계약금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중개사 협회에다가 예치할 수 있다. 자, 예치 명의자가 누구예요? 기억반에? 예치 명의자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최신 관서. 최신 관서는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반에서 예치 기관은 어디예요? 예치 기관.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 기관은 협회 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거지. 결국 기억번은 예치 기관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물어봐도. 니은번은요. 요때 개혁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로 활동하면서 쓴 실비 같은 건 누가 부담하는 게 정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죠? 매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권거에 의해서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만 예치시켜 놓을 수 있다. 그쵸? 성격상 권고했을 때 A도 오케이, B도 오케이 해야 못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 X, O. 예, 그게 정답 3번인가요? 네. 쉬겠습니다.